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발주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소위 태양광, 풍력 많이 지어놨고 한다고 해도 이 전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국내도 원전은 어떤 시기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조가 넘어섰습니다. 25조요? 네, 앞으로 더 커질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K푸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농심이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이제 캐데몬이었죠.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K 콘텐츠와 결합한 K푸드 기업들의 이런 성장 전략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계속될까요? 사실은 삼양식품이 원래 농심보다 사실 한국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 엄청 많이 팔리니까 시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농심보다 훨씬 큰데, 그 농심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캐데몬도 같이 전략적으로 하고 주가 상승을 보면서 모든 식품업체들이 이건 무조건 K엔터와 같이 가야 된다. 시총이 몇 배 가는 건 일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캐데온과 연관이 돼서 이제 마케팅을 이뤄내 가지고 그게 이제 완판됐다 이렇게 한 거는 하나의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맛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실 삼양식품하고는 이미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삼양식품은 사실 매운 걸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바이럴 됐죠. 그렇죠. 다 확산이 됐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제 매운 거 먹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거기에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매운맛을 사실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어린아이한테 소위 말해가지고 불닭 같은 거 막 울고 울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중독성이 강해도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 입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농심은 이제는 알리는데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캐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K엔터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생충에서 그 한우 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먹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동안 기생충 폭발할 때 전 세계적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또 그거 좀 잠깐 유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죠 또. 그렇죠. 뭐 영화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농심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입맛에 맞춰줘야 되고 한국은 국물을 좋아하는데요. 국물 라면을 좋아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겉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싱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장시키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물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금 농심 말씀하셨으니까 농심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도 오늘 기사 났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 공항에 있는 편의점에 쌓아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돌아다니는데 그 뭐 거의 창고에 쌓아놓듯이 쌓아놨더라고요. 그 가지런히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막 갖다 부어놓듯이 해놔. 그만큼 많이 판매된다고. 그렇죠.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먹고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려면 사실은 빙그레는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 시장 나가야 됩니다.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가 밀폐 용기로 해가지고 유통기한 몇십일 이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을 잠깐 했었거든요. 빙그레에서요? 네, 사회 초년생 때 그 마케팅을 했었고 이제 제가 파트가 유음료 쪽 파트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나나 우유하고 요플레 이런 쪽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오래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맛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톤팩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처음에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시도했었는데 못 바꿨어요. 맛이 달라진다고.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하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언제라고 얘기하면 제 나이가 노출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에 대한 어떤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은 K엔터하고 같이 맞물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확산 가능하기 때문에 빙그레 주가는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산시키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생각해보니까 상법 개정 등, 그 다음에 대주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걸 토종해서 많은 분들이 지주에 다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배당주 관련된 뭐 금융주 얘기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쪽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 뭐 특히 지주회사들 주가가 이제 많이 반영될 것이다, 나중에. 자, 상법 개정의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 투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3% 룰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3% 룰 특히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0%라 할더라도 행사 가능한 지분은 3%로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경영을 좀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몇 개 기관만 연합하면은
감사위원 선임이 대주주 의도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다가 집중 투표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복수 투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원 3명을 갖다가 그 선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전에는 그냥 각각이었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60% 지분 갖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60%, 이 사람한테도 60%, 이 사람한테도 60%지만 총합이 180%가 되는 거예요. 그냥 180%를 가지고 쪼갤 수가 있어요. 세세개. 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40% 갖고 있는 데는 120%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 마음에 안 들면 뭉쳐가지고 한 사람 떨어뜨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120%니까 어떤 경우에든 간에 임원을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지주회사의 경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주주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배당 상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주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자회사 상장. 이게 이제 중복 상장 이슈를 계속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국내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의 공격적인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먹이를 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지주회사가 지주 본연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주회사 가운데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 상법 개정 확정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뭐 기한을 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지 아니면은 뭐 그것마저도 강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소각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주가는 폭등하겠지만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개인 주주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결국 주주 가치의 어떤 상승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면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높잖아요. 배당 성향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는 미증시가 지금 트럼프 의도대로라면은 최소한 내년까지 6번 이상은 빠질 것 같은데 금리를 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싶더라도 올해 특별한 노이즈만 없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가 때문에라도 YOY로 해가지고 물가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오래 갖고 있어봤자 정기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도 3%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자금들이 거기에 있느니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느니 차라리 은행주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좋게 말씀하신 AI 바이오, 조선, 원전, 전력기 이슈에서 원전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한가요? 여전하다고 봅니다. 근데 원전 기업에서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죠. 소위 이제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한전 계열사들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수원이 가야지 따라가는 구조가 될 테니까 그쪽은 이제 소위 말해서 팀 코리아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필요를 느껴야지 되는 거고 반면에 건설회사라든지 또는 기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원전이 다시 원전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원전이 배척이 됐었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979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 난 다음에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원전이 만들어진 건 2기밖에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원전을 배척을 했고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는데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이 거의 상당 부분이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기라든지 이제 열에서 보일러 쪽이라든지 이런 쪽 좀 주요 기자재에 들어가는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약간 과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원전을 짓겠다고 해도 뭐 몇백 기를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고 계시는데 300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짓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주기기를 제작 가능한 업체도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가장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된 우리는 그래도 UAE 쪽에서 최근에 원전을 하나 최종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운영까지 해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쪽의 밸류체인 안에 실제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 원전 지금 거의 수주 직전까지 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공사는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SMR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저 뉴스킬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들어가 있고요. 홀텍 같은 경우 뭐 오늘 기사가 났지만 홀텍도 최근에 이제 과거 발전소 부지였었던 네. 그 수력 발전이었었던가 화력 발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원전으로 바꾸는데 자금 지원이 결정이 났대요 오늘. 근데 거기도 역시 밸류체인에 현대건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런 여타 그 SMR 관련돼 있는 회사에 DLENC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 기자재 업체 중에서도 메인에 들어가는 쪽들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어디서 하겠냐는 거죠. 어젠가 기사 나왔죠. 그 SMR 관련해가지고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최근에 테네시 쪽에 있는 전력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에서 6기 정도 SMR 주기기, 그게 지금 제작 중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실제로 발주가 예상되는 수량은 거의 78기 정도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협력업체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전은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미국 시장도 엄청 크죠. 그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걸 갖다가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완하는 거는 진출이 가능한데 신규로는 지금 못 들어가요. 체코를 제외하고는. 근데 체코 쪽도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동, 그다음에 우리가 동남아 맡고 있잖아요. 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원전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들어갑니다. 결국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편한 사이들이 아니에요. 필리핀도 항상 그 영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거기도 열려 있고 아프리카 열려 있고 유럽 시장은 우리가 직접 못 가면 웨스팅하우스 통해서 가고, 그러면 거기에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주기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밸류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산업통상부였나요? 장관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최소한 대형 원전 1기하고 SMR 한 2-3개는 필요하다. 당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원전하고 있거든요.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 이제 원전 10기를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지금 그린에너지 뭐 이제 소위 태양광, 풍력 막 하고 많이 지어놨고 한다고 해도 이 전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꾸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국내도 원전은 어떤 식이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이 근데 사실 정책적 리스크가 굉장히 또 큰 분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요? 매력은 뭐 많은 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갑자기 또 큰 대형 사고가 난다, 첫 번째. 그렇죠. 그 원전은 뭐 이제 그게 가장 큰 그러면 리스크니까요. 그러면 좀 갑자기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당장에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민 지점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지금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참 미국도 좀 요즘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확 뒤집어지고 어디서 막 우리는 약간 기시감이 들잖아요. 네. 많이 경험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막판에 뭐 중간 선거에서 지고 내년에 뭐 동력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막 안 돼가지고 미국이 좀 문제가 생기고 이래버릴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정책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죠. 또 민주당이 잡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또 180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 중간 선거가 내년 이맘때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전 발주는 아마 올 연말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다. 당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또 자국내 원전 제조 인프라 부족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럼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 어디가 될까요? 건설업체들 일단 우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접 지어본, 최근까지 지어본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물산이 있고 현대건설 정도가 있고요. DLENC가 최근에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회사의 어떤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필리핀 관련해가지고 DLENC가 아마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품이나 기자재를 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좀 큰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기기 관련되어 있는 쪽, 그 다음에 뭐 업체명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아는 네.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회수 보일러와 관련돼 있는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업체 제한돼 있으니까 네. 관심 가져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힌트 하나를 더 드리면은 최근에 원전주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 가운데서. 근데 그쪽도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작은 회사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소위 컴플라이언스가 좀 센 것도 있지만 작은 회사를 설명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사실은 나중에 AS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한번 찾아보시면 몇 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걸 여쭤보겠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추주 성과 나오기까지 주가 변동성 어떻게 전망하시고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게 한 3개월 이상 늘어진 것 같은데요. 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발주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당장에 어저께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쪽의 주기기를 6기 정도 현재 제작 중이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는 주기기만 78개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개 프로젝트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원전이 이제 수주가 나온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지금 아직 정식 계약 안 된 거 있습니다. 체코. 근데 우리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는 당연히 두산에너비티가 되겠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 부각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과점 시장입니다. 쇼티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발주를 내도 실제로 수주 가능한 게 2030년 돼야지 수주가 수주된다. 그 납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비리티는 또 과점 체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돈 버는 바이오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 바이오 섹터 상승세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 쪽으로 소개받고 시작을 했던 것도 이제 나이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도 바이오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이제 바이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스터디를 했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큰 성과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이제 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엔 테마주로만 움직였다가 이게 다시 이제 바이오 시장을 좀 바꿔놨었던 거는 셀트리온으로 대별되는 소위 말해서 돈 버는 회사가 생기면서 셀트리온이 한번 크게 시사를 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추가로 등장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기회로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 빠졌다가 반복이 됐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조가 넘어섰습니다. 25조요? 네. 이제 사실상 이건 글로벌 바이오텍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 시총이면은 앞으로 더 커질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흑자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마일스톤 받아가지고 나오는 흑자, 계약금 받아서 나오는 흑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매출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게 FDA 승인 여부가 23일 날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요. 4분기부터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매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전제가 되면이지만은 현재까지 임상 진행으로 봤을 때 임상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키트루다가 지금 SC제형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머크에서도 또 추가적인 어떤 적응증을 놓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노피라든지 여기는 회사가 지금 오픈된 것 같진 않은데 S사라고 하니까 저는 추정컨대 10대 글로벌 제약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라든지 산도즈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GSK가 들어갔었나? 이제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 회사에서 추가적인 SC 제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SC 제형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까지 안전성이라든지 유의성 테스트에서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로자임이 우선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간접 검증이 된 건데 추가적인 이제 임상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키트루드만 해도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2029년 가게 되면은 연 매출이 30조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30조의 절반 정도만 가져가면 15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만 해도 얼마입니까? 연간으로 갔을 때. 그런데 그것에 이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이제 특허 만료가 28년, 29년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대비를 어떤 식이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에러도 나오겠지만 제품 개발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가지고 매출과 관련된 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작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되는 원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빅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BBB 셔틀 해가지고 뇌질환 치료 관련했을 때는 뇌를 투과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만 해도 이번에 사노피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타 기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뇌질환 치료제는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죠. 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해서 노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뇌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 이쪽 시장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ADC 링커 기술이 거의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 일가켄 바이오. 여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여기서 앞으로 포텐셜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회사도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몇 개 회사들 뭐 대기업 글로벌 빅팜하고 협업하는 회사들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임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가가지고 매출을 일으켜가면서 계속 성장하게 가는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 기술 수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제2의 알테오젠 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징은 뭘까요? 저는 여전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국내 임상은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임상을 특히 미국 임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맷집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신약 개발하다가 그걸 라이센스 아웃 한 것보다는 플랫폼 기업이 라이센스 아웃 한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 플랫폼의 유용성이 확인이 되면 글로벌 빅판에서 찾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SC제형 개발하는데 돈 별로 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 들어가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히스토리도 대충 들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안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플랫폼이 인정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몇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게 되고 결국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로열티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 BBB 셔틀과 관련되어 있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랩바디 B 그다음에 이제 그랩바디 T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항암 쪽으로 해가지고요. 플랫폼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아웃과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 또는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제약, 소위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베이스는 저는 플랫폼 기업이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약사들 가운데서 글로벌 신약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거는 SK바이오팜 말고는 지금 보이는 거 솔직히 없습니다. FDA 승인 단계는 한 몇 개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엄청난 블록버스터급의 약품이 된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빼고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는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제2의 알테오젠, 제3의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시총이 큰 플랫폼 기업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가켄 바이오가 우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쪽으로 에러가 좀 된 거는 그거 외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빅팜으로 된 건 아닌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메세라라고 하는 회사에 꽤 큰 규모로 지금 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2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회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제약사 포함해서 이제 에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건 또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은 작지만은 거기는 글로벌 한 50위권 되는 제약사 룬드백이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한 것도 있고 거기도 역시 플랫폼 기업이고 그 가능성에 대한 검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롱액팅, 약효 지속형 해가지고 이제 몇 개 회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게 전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 있는 회사들 한번 찾아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주사 제형으로 맞는 걸 이제 먹고 네. 치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바티스에서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했거나 이제 거의 완료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 바이오진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지랑 이들 기업의 상장 동력은 좀 어디서 봐야 될까요? 셀트리온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사 개인적으로. 제가 바이오 투자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섹터고요. 네. 이 주식 관련해가지고 거의 10여 년을 제가 고객님하고 같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팔 때 애를 좀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제가 팔고 나서도 10만 원이 더 오르고 나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판 가격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한 10여 년을 지켜봤고 스터디를 해봤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들을 계속 해봤는데 우선 바이오시밀러 업종이 초창기 셀트리온이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시밀러만 가지고는 셀트리온의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피어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은 추가적으로 지금 서정진 회장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신약과 관련 쪽에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집중하려고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지금 초기에 판매가 된 게 하나 있기는 한데 SC제형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제인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이걸 통해서 나오든 그 다음을 통해서 나오든 나와야지 저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열심히 자사주 매입하시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비싸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역시도 글로벌 피어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가로 공장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증설이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 가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확정이 돼서 중국 기업으로 나가던 것들이 이제 막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밸류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